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황희찬의 추가 시간 결승골을 앞세워 포르투갈을 2대1로 누르고 기적적인 16강 진출을 일궈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16강 진출은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2년 만입니다. 포르투갈과 맞붙은 조별리그 최종 예선전에 맞춰 서울 광화문 거리에선 추위를 녹일 정도로 열띤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역전승을 거두자 시민들은 환호성을 터뜨리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개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역대 최장 10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사건 은폐 등 혐의에 대해 반박했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운송 거부 미참여자들에 대한 협박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 운송 거부의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차를 향해 쇠구슬을 발사한 혐의로 경찰이 화물연대 노조원 3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이들이 새총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소지한 사실은 파악했지만 새총 발사 장면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을 둘러싼 이견으로 새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 처리가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마무리 시점인 오는 8일에서 9일을 새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여야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연루 의혹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증거를 외면하며 아무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한 반면 조 전 장관은 그간의 삶을 생지옥에 비유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눈이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다시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고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는 새벽 한때 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네, 카타르에서 날아온 기분 좋은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벤투호가 사상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후반전에 역전골이 터졌을 때 너무 짜릿했어요. 네, 맞습니다. 대표팀은 황희찬 선수의 역전골로 강호 포르투갈을 꺾고 2위를 확정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김동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전반 5분 만에 포르타에게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반 27분 이강인의 코너킥이 호날두를 맞고 흐르자 김영권 선수가 차 넣으며 동점을 만듭니다. 이후 치열한 공방이 계속 이어졌고 1대1 균형은 후반 추가 시간에 깨집니다. 드리블하며 치고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포르투갈 선수들이 집중됐고 손흥민이 절묘한 패스를 내주자 교체 투입된 황희찬 선수가 역전골을 터뜨리며 도하의 기적을 완성합니다. 선수들은 포르투갈을 이긴 뒤 그라운드에 모여 우루과이와 가나전 경기 결과를 숨죽여 지켜봤습니다. 우루과이의 2대0 승리로 다득점에서 앞선 우리의 16강 진출이 확정되자 선수들은 팬들을 향해 달려가며 감격의 슬라이딩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경기장을 돌며 응원해준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도하의 기적을 만들어낸 벤투호는 우리 시간으로 오는 화요일 새벽 4시 브라질과 16강전을 치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네, 황희찬 선수는 1, 2차전을 결정하면서 눈물까지 보였잖아요. 예.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3차전에서 최고의 한 방을 보여줬습니다. 네,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한 마음의 고생도 깔끔히 털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저돌적인 돌파력과 몸싸움으로 그라운드를 휘젓는 황소. 오스트리아에서 내공을 쌓은 뒤 최고 무대 프리미어리그까지 입성한 황희찬이 인생 최고의 골을 터뜨렸습니다. 교체 멤버로 투입된 황희찬은 추가 시간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천금 같은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유니폼을 벗어 제끼는 화끈한 세리머니로 자축했습니다. 지난 14일 카타르 도하 입성 이후
왼쪽 햄스트링 통증으로 2경기 내내 결장했던 황희찬. 4년 전 러시아에서 3경기 모두 뛰었지만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못한 데다 최단 시간 교체의 굴욕까지 겪었습니다. 하지만 벤투호에서는 올 6월 칠레, 9월 코스타리카 평가전 득점에 이어 마침내 조별리그 3차전에서 진가를 입증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여러 팀들 그리고 여러 감독님들, 여러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고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도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A매치 50경기 만에 10골. 감독의 믿음 속에 묵묵히 기다렸던 황희찬은 자신의 2번째 월드컵에서 도하의 히든 카드로 거듭났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네, 이번 포르투갈전은 손흥민, 호날두 등번호 7번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두 선수가 나란히 주장 완장을 차고 투혼을 불태운 가운데 천금의 결승골을 도운 손흥민의 활약이 단연 빛났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I want to see Cristiano Ronaldo I want to have a real conversation, how he works, like this kind of things. Obviously, about football. 우상 호날두가 12년 만에 친정팀 맨유로 돌아오면서 이어진 토트넘 손흥민과의 4차례 맞대결. 모두 호날두의 판정승으로 끝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꿈의 무대 월드컵에서 에이스 정면 승부는 또 한 번 성사됐습니다. 굳은 악수와 함께 선발 출장한 두 선수. 호날두가 여러 차례 위협적인 기회를 날린 반면 손흥민은 마스크를 쓴 불편한 상황에서도 헤딩은 물론 유효 슈팅으로 선전했습니다. 27분에는 호날두 등을 맞고 굴절된 공이 김영권의 동점골로 연결되는 보기 드문 장면도 나왔습니다. 갈수록 부어오르는 왼쪽 눈 부위에도 최선을 다한 손흥민. 마지막 순간 황희찬의 결승골을 이끌어내며 세 번째 도전은 마침내 찬란한 16강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미래는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지금 이제 첫 경기까지 또 마지막 경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들을 최대한 뽑아내서 비슷한 플레이 스타일, 같은 등번호에 똑같은 주장이라는 공통점까지. 마지막일 수 있는 두 슈퍼스타의 만남은 손흥민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손흥민과 황희찬이 합작한 극적인 역전골에 외신도 감탄했습니다. 프리미그 리어에서 뛰는 손흥민과 황희찬의 경기를 자주 다룬 영국 BBC는 한국이 초반에 부진을 딛고 해피엔딩으로 조별리그를 마감했다고 전했습니다. BBC는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손흥민에게 가장 높은 평점 9.15를 주며 경기 최우수 선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했고요. 비판은 공식 최우수 선수로 황희찬을 뽑았습니다. 미국 ESPN도 손흥민에게 가장 높은 9점을 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월드컵 16강 진출을 축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포르투갈전 승리가 확정된 직후 선수와 감독, 코치진들이 투지와 열정으로 국민에게 큰 감동을 줬다면서 축전을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전은 다시 시작된다면서 그동안 준비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경기를 즐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그랬듯 승패를 넘어 대한민국 축구의 가능성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며 함께 응원하겠다고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타격전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뛸 때 13번째 선수로 승리에 힘을 보탠 이들이 바로 우리 응원단입니다. 실점했을 때 누구보다 슬퍼하고요. 또 골을 넣고 이겼을 때 기쁨의 눈물을 흘렸잖아요. 네, 카타르 현지 경기장에서 응원단을 이끌고 열띤 응원전을 펼친 축구팬 한 분을 연결해서 현장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레드엔젤 응원단 박용식 단장님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예,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아, 지금 현지 시간이 자정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이 한 방에 다 날아갔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저희도 너무 행복합니다. 단장님 목소리 들으니까 저희도 기운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기적 같은 승리를 거뒀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러시아 월드컵 카잔의 기적이 도하의 기적으로 연결될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거의 뭐 열광의 도가니고요. 네. 전반 한 5분 정도쯤에 한 골 먹었을 때 사실은 탄식했어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고 예. 너무나 상대가 강한 팀이라 예. 과연 얼마나 또 골을 많이 먹을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두려움도 사실은 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또 뛰어준 선수들 또 우리 국민 모두 또 경기장에 있는 많은 축구 팬들이 열렬히 응원한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대표 선수들한테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기쁨과 행복을 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자, 선제골 내줬을 때 두려움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응원 어떻게 하셨어요? 더 힘차게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진짜 좀 당황이 됐어요. 너무 일찍 먹어가지고 이게 좀 걱정을 했어요. 그래도 또 우리 대표 선수들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워줄 거라고 믿고 더 힘을 내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보답을 저희들한테 해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이 포르투갈 뭐 팬이라던가 이제 그런 상대 그 관중들도 축하한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 진짜 기분이 좋고 거의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네. 응원단은 국적을 불문하고 한 팀이 된 거군요. 그렇죠. 예. 만회골에 이어서의 후반에 황희찬 선수가 골 넣었을 때 저는 소름까지 돋는 정도였는데 네. 현장에서는 어떠셨나요? 아니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많이 이제 그 밀착 마크를 당하고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네. 보통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으면 두 명이 달라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역시 월드스타는 다릅니다. 네.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스루 패스를 밀어넣어서 후반에 조커로 들어간 우리 황희찬 선수가 역시 한 방을 해줘가지고 예. 야 저게 기적이 진짜 이런 게 그래서 제가 30년 동안 해외 원정 응원을 60차례나 갔다 오는 진짜 대기록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네네. 제가 미쳐서 이게 미치지 않고는 그런 광경을 직관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진짜 열광을 했고요. 예. 경기가 끝났는데도 지금 가나하고 우루과이전이 5분 정도 남았다 하더라고요. 예. 그랬죠. 그래서 5분 동안은 숨을 죽이면서 끝날 때까지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네네네. 왜 그러냐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예. 그리고 5분이 지난 뒤에 대표 선수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이겼다는 그 신호를 딱 보내고 난 뒤에 막 진짜 열광을 했어요. 그 광경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응원단 분들의 그 열기가 선수들에게도 큰 힘이 됐을 텐데 16강 진출이 확정되던 순간 응원단 분들과 무슨 얘기 나누셨습니까? 거의 그냥 얼싸안고 막 하면서 막 거의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미쳤어. 예. 그 열기가 너무나 여기까지 행복했어요, 전해지는 진짜. 예. 단장님 그때 외치셨던 응원구호 다시 한번 외쳐주세요. 대한민국! 네. 자, 이제 16강전이 남았습니다. 단장님, 이제 16강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좀 전해 주시죠. 예. 우루과이도 강팀이고 포르투갈도 세계 정상 팀이에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응원을 믿고 16강전도 브라질 이길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네. 힘차게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응원할 테니 기적을 한번 또
보여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네, 자, 이 기운 받아서 6일 예정된 16강 경기도 승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레덴젤 응원단의 박용식 단장이었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포르투갈과 맞붙은 2022 카타르 월드컵 마지막 예선전에 맞춰서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는 추위를 녹일 정도로 열띤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응원이 닿은 듯 우리 대표팀이 역전승을 거두자 시민들은 환호를 지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윤석훈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응원석으로 변한 서울 광화문 광장에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펼쳐진 카타르에도 닿을 듯한 열띤 응원이었습니다. 머리띠부터 목도리까지 붉은 기운으로 무장한 축구 팬들로 광화문 광장은 가득 채워졌습니다. 추위도 이들의 열기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16강행을 놓고 펼쳐진 마지막 예선전인 만큼 승리를 향한 팬들의 간절함은 남달랐습니다. 많은 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골이 날 수 있도록 많은 골을 넣어달라고 응원할 예정입니다. 다른 월드컵에서도 마지막 경기는 되게 잘했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 조별 예선도 되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한 골을 주고받으며 동점으로 마무리한 전반전. 그렇지만 팬들은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선수들이 아마 동기부여가 만땅으로 된 상태로 나와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진짜 최선을 다해줄 것 같습니다. 후반전 팽팽한 접전 끝에 황희찬 선수가 추가 득점에 성공하자 광장은 순식간에 축제회장으로 변했습니다. 열띤 응원에 보답받은 시민들은 함께 얼싸안고 춤을 추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처음에 한 골 초반에 먹혀서 16강 못 가나 마음 조마조마했는데 막판에 2골 만회해서 정말 16강 하게 돼서 기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표팀에 대한 감사함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카타르까지 가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선수들을 보면서 저희는 추워도 추운 날씨지만 춥지 않으면서 열심히 응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리 응원에 나선 팬들은 나이대도 성별도 사는 곳도 달랐지만 우리 대표팀의 승리를 위한 응원에는 한마음 한뜻 모두가 하나였습니다. 16강 진출이 확정되면서 오는 6일에도 광화문 광장의 뜨거운 응원 함성이 울릴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오늘로 화물연대 파업이 열흘째 접어들었습니다. 이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지 않고 연구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소관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청을 받아서 청부 입법을 하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적용 시한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위에 단독으로 올렸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계속 운영하자는 겁니다. 과속이나 과적 같은 무리한 운행을 막기 위해선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최저 근로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이제 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최저임금하고 비슷한 취지로 최저 수준의 계약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으로 국한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빠졌습니다. 안전운임제 상시 적용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는 화물연대도 회의에 참석해 국회에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화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화물 노동자들의 원가 비용을 반영한 운임을 산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미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제시했는데도 화물연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정치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제1야당은 여기에 발맞춰 민주노총을 위한 청부 입법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노총의 하청 이제 그만하십시오. 여당이야말로 그만하고 계시십시오. 위원수에 밀려 야당의 단독 상정을 막지 못하자 회의장 밖에선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시행 결과를 보면 오히려 화물차 사고와 사망자 수가 각각 8% 그리고 약 43%가 증가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는 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을 불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과 화물연대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면서 비축해둔 재고가 바닥난 주유소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기름 운송이 막히면서 휘발유는 물론 고급 휘발유까지 동났습니다. 영문을 모르고 주유소를 찾았던 손님들은 허탕을 치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유 품귀 현상이 확산하면서 그나마 재고가 있는 주유소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많아지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략 1.5배 정도 많아진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기름 탱크가 비기도 했고 확실히 많아진 것 같아요. 기름이 떨어지면 당장 생업에 차질을 겪는 배달기사나 자영업자들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모를 기름 대란에 대비해 한 번 주유할 때 더 많은 양을 채워 넣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죠. 우선은 저희들이 하루에 이렇게 움직이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차질이 있고 걱정이 되니까 아무래도 가까운 주유소가 보이면 바로바로 들어가서 채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9일째, 전국의 휘발유와 경유 품절 주유소는 52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60%가량이 유조차 운전기사들의 화물연대 가입 비율이 높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유업계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피해는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 대비 40%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정유와 철강, 자동차, 시멘트 업계의 제품 출하 차질 규모는 이미 조 단위를 넘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확산에 대비해 정유업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에 필요한 실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주말 상황을 보고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것도 관계부처 협의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고 총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철도노조가 연이어 파업을 철회하면서 오는 6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대회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시멘트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 777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서를 송달하며 업무 복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턴 대상 차주들이 실제로 업무에 복귀했는지 운송 재개 현황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명령서 송달 작업이 마무리되고 그 효과가 나타나는 이번 주말이 다른 분야로의 추가적인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운송 거부 미참여자들에 대한 협박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집단 운송 거부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석영 기자입니다. SNS를 통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중단을 거듭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과 회의에서 운송 거부 미참여 종사자에 대한 방해와 불이익 협박 상황을 보고받고는 불법 범죄 기반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불이익 그리고 협박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하거나 대체 인력과 운송수단 투입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면 피해를 보는 이는 국민입니다. 국가 완박과 경제 완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집단 운송 거부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미참여자에 대한 보복 행위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조항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화물연대 본부 및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조사관들의 진입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첫날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진입 저지가 계속된다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파업 분수령으로 전망되는 이번 주말 동안 상황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맞서 예정대로 오늘 서울과 부산에서 대규모 노동자 대회를 열고 오는 6일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위헌적인 제도를 노동자 탄압의 신종 무기로 휘두르고 있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또 오는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 투쟁 대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데 서로 부담을 줄이고 엄마가요 요새 뭐를 많이 안 사고요. 돼지 좀 주세요. 돼지? 어려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너도 나도 다시 찾고 있는 꿀꿀이 돼지 저금통. 제 친구들도요 이 저금통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요. 경제를 살리자는 운동에 초등학생들까지 나섰습니다. 더 이상 외제품을 사용하지 말자며 국산 학용품 애용을 다짐합니다. 낮 12시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 불을 끄고 나가는 모습도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직장인도 늘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도 식당에서 받아다 쓰는 등 물 한 방울도 소중히 아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나태해진 정신 상태를 다시 바짝 조이면서 껑충 뛰어오른 물가와 금리, 시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요. 거의 뭐 미칠 지경이죠. 욕도 이제 지쳐서 안 나오고 그런 정도입니다. 400원짜리 잔술 한 잔으로 하루의 시름을 털어냅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소주를 한 잔 먹고 싶어도 소주병은 40원, 맥주병은 50원. 1년 동안 모은 빈병은 무려 14,000여 개. 양변기에 벽돌 한 장을 집어넣는 알뜰한 절약 정신으로 빨래는 버려지는 식용유를 모아서 만든 무공해 비누를 사용합니다. 경제도 어려우니까 주부가 나설 때라고 생각해요. 덜 쓰고 안 쓰고 그냥 자손들에게 등금 절약을 가르치기 위해 필요하다며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마음으로 적기 시작했던 가계부가 불어만 가는 예금 통장을 보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조금이라도 싼 것을 찾아 다리품을 팔고 밉지 않은 구두쇠로 영원히 남을 생각입니다.
추위도 하루 정도는 쉬어가나 봅니다. 최근 며칠간에 비하면 오늘은 추위가 덜하겠지만 곳곳에 눈 예보가 있는 곳도 있어서 걱정인데요. 혹여나 이동 계획 있으시다면 차량 상태 꼭 확인하고 이동해 주셔야겠고 가장 궁금하실 교통량은 전반적으로 조금 줄어들겠습니다. 정체는 역시나 자주 막히는 지역 중심으로 이어질 텐데 서해안선 목포 방향으로는 서평택에서 송악 사이 정체가 길어서 충청권 진입이 어렵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현재 날씨 상황부터 화면을 통해 살펴볼까요? 이미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 경기 서북부 지역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이런 날씨에 과속하면 곧장 미끄럼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운전해 주셔야겠고요. 스키장이 개장하고 있는 강원권으로 향하는 길, 서울 양양선의 화도 부근도 감속 운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차츰 정체는 강원권인 인제 부근으로도 확대되겠습니다. 영동선 강릉 방향으로도 용인 부근을 포함해 전 구간 수월하지만 강원권에 진입하신다면 대관령 부근은 강풍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조금 더 따뜻한 남쪽 지역으로 가는 길이죠. 경부선 부산 쪽으로도 오산과 천안 일대 포함해 지금은 정체 구간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중부선 남이 방향으로도 하남 부근을 포함해 전 구간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겠고 논산 천안선 논산 방향으로도 남천안 부근 통과하기 괜찮습니다.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의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본격 수사도 예고해서 이른바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서울 관내 치안의 총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온 겁니다. 지금까지 소환된 경찰 간부 가운데 최고위직입니다. 지난번 11월 17일 날 국회에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김 청장은 헬로윈 행사가 열리기 전 기동대 투입을 타진하다가 집회 시위로 경력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사전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기동대 투입을 요청했다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요청받은 적 없다는 김 청장 사이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 청장이 참사 발생 1시간 20분가량이 지난 뒤 이 전 서장에게 첫 보고를 받으면서 수습이 늦어지게 한 부분 역시 비판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특수부는 10만 명 넘게 몰린 헬로윈 행사와 관련해 서울청의 사전 대책 그리고 참사 이후 조치에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 증축으로 골목길을 좁아지게 만들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해밀턴 호텔 대표 이모 씨도 특수본에 불려 나왔습니다. 이 씨는 유가족에게 사과하면서도 용산구와의 유착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구청과 유착 관계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한 달을 넘긴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는 조만간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특수부는 다음 주 초까지 경찰의 다른 기관 소속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1차로 마무리하고 이후엔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말 특수부는 유승재 서울 용산구 부구청장 등을 추가 입건하며 수사 범위를 넓혔지만 행안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경찰의 칼끝이 점점 윗선으로 뻗어가는 가운데 윤익은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언제쯤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압사 위험을 알린 112 신고 가운데 일부에 대한 경찰의 처리 내용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112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상황실로부터 전달받은 112 신고 가운데 신고자와 통화하지 않고도 상담 안내를 한 것으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출동한 것처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개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건을 은폐하고 희생자를 월북자로 몰아가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지난 정부 최고위직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이제 어디까지 칼끝을 겨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무려 10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신문을 뛰어넘는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고 이대준 씨 유족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구속에 당부를 두고 장외 신경전을 벌이는 사이 검찰과 서 전 실장 측은 수백 장씩 변론 자료를 띄워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은폐 시도와 월북몰이가 있었다고 보는 검찰은 안보개통 총책임자인 서 전 실장의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은폐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수집된 첩보를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뒀을 뿐 단정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혐의 설명 어떻게 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오늘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성실하게 심사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서 전 실장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직권을 남용해 관련 부처의 첩보 삭제나 월북몰이를 지시했다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정부 안보라인 최고위직이 구속되면서 6달 동안 진행된 이번 사건 수사는 막바지로 치닫게 됐습니다. 남은 고위 인사로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도가 거론되지만 관심은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로 쏠릴 전망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전 실장의 구속심사를 앞두고 서해 사건은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도를 넘지 말라고 엄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수사에 정해진 방향은 없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직 대통령 말씀에 총장인 제가 말을 보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향을 두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곳만을 찾아가서 검찰이 서 전 실장을 정점으로 이번 사건을 마무리할 거란 관측도 나오지만 이를 깨고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칼끝을 겨눈다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희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삶이 지옥 같았다며 마지막까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1심 판결은 내년 2월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말 기소된 이후 3년 가까이 끌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연루 의혹에 더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 2017년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00만 원,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등이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그 누구라도 잘못을 하면 처벌받아야 법치주의가 바로 선다고 강조했습니다.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조 전 장관은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노환준 정 원장이 자신의 딸에게 장학금을 줄 당시 본인은 대표적 반정부 인사였는데 무슨 덕을 보려고 보험성 특혜를 줬겠느냐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을 수락한 후관은 상상을 초월했고 마치 생지옥 같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압도적 검찰 권한 행사 앞에 자신은 무력했다며 아픈 아내와 상상도 못할 시련으로 방황하는 자식의 가장으로서 재판부에 호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3년 만에 재판 마무리했는데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검찰 징역 5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좀.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앞서 딸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는데 검찰은 지난달 18일
아들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추가로 구형했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2월 3일에 내려집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걸로 의심되는 이들이 주식을 매도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로 알려진 전직 증권사 직원 김모 씨는 지난 2010년 11월 1일 그제 구속된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에게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고 해줘라고 요구했고 민 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매도하라 해라고 보냈고 이로부터 7초 뒤 김 여사 명의의 계좌에서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나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민 씨는 10년 전 일이라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통정 매매는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한 재벌가 3세 등 9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범효성가 3세 조모 씨와 모 금융지주사 일가 임모 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홍 씨는 대마초를 투약하고 조 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유학생들에게 마약을 나눠주거나 함께 핀 혐의를 받습니다. 한국전력이 내년부터 승진 시험에서 군 복무 경력을 더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무 기간에 따라서 1, 2년씩 승진 가능 기한이 뒤로 밀리면서 내년 승진 시험을 준비하던 남성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군복무 기한을 인정하도록 법제화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얀동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전력에 다니는 직원 A씨는 최근 회사 공지를 읽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내년부터 군 복무 경력이 승진을 위한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승진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6년간 근무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군필 직원들은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 먼저 승진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이 규정이 사라진 겁니다. 내년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포기를 하고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나, 그리고 승진을 하게 되면 인사이동이나 그런 계획을 잡았던 분들이 다 계획이 망가지고. 이 사태는 지난해 1월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면서 시작됐습니다. 군 복무 기간을 승진에 적용하는 건 차별이기 때문에 폐지하라는 내용이었고 한국전력도 제도 개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한전 본사를 담당하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9월 추가로 시정 권고까지 내면서 결국 회사가 승진 규정을 바꾸게 된 겁니다. 한국전력은 정부에서 시정 지시가 내려옴에 따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도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피해를 보게 된 젊은 남성 직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고 갈수록 이런 제도들을 삭제하는 걸 보면은 왜 내가 굳이 군대에 갔을까,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게 사실입니다. 반발이 커지자 한전 측은 직원들이 준비한 승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승진 자격 근무 연한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기존에 있던 군 경력 인정을 없애 공약과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역차별 논란과 함께 군필 남성들의 불만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과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을 둘러싼 이견으로 새 정부의 내년도 첫 예산안이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인 어제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정기국회 마무리 시점인 오는 8일에서 9일을 새로운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여야 간의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어제까지도 여야는 막판 줄다리기를 계속했습니다. 밀실 예산이라는 비판에도
여야 간사와 예결특위 위원장만 모이는 소소위원회를 열어 쟁점 예산 감액 증액을 두고 씨름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진 못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을 두고 진통이 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까지 나서 거듭 머리를 맞댔지만 접점 찾기에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해임 건의안 처리 절차에 돌입하자고 거듭 압박했지만 예산안 법정 시한 아닙니까? 따라서 당연히 본회의를 열어놓고 여야의 이 예산안 합의를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장관 해임안이 진행되면 예산 협의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이 물리적인 시간으로 되기 어려우면 본회의도 열기 어렵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이에 가장 먼저 머리를 숙인 건 김진표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김 의장은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오는 8일과 9일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합의안을 마련해 오라는 동시에 이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시간적 여지를 주면서 여야 모두의 끝까지 협상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야는 물론 정부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대법 마련을 위해서 조정하고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부가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기는 위법 지각 예산 사태가 또 빚어졌습니다. 새로운 마감 시한으로 받아든 이르면 8일 본회의 처리까진 여야 모두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색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항의했는데요. 당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논의를 한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제 슬쩍 사라지셨어요. 그렇고 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왜 하냐니까 나간 겁니다. 박성중 간사님께 경고합니다. 다시 끼어들지 하지 마세요. 하겠습니다. 전혀 닿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끼어들지 계속 하겠다고요? 예. 독불 장군입니까? 회의 진행을 개판으로 하니까 계속 항의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권성동 의원, 개판이라니! 개판이죠. 일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개판이냐? 정청래 위원장이. 평가가 아닙니까 이게? 윤대현 의원, 그 불안해도 하지 마시고요. 나 지금 뭐예요? 나 지금 뭐예요? 자, 어제 거짓말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 이후에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말 3월 초 개최론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전당대회 규칙과 또 윤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이준석 리스크가 정리된 이후 당 안정에 방점을 찍었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가 당 정상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예산 전국이 마무리된 뒤 새 대표를 뽑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예산국회가 마무리돼 가고 있으니까 아무튼 비대위에서도 전당대회 준비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하자. 그렇게 던져놓은 상태? 전당대회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이제 막 첫 발을 때려는 단계인데 당내에선 벌써 설왕설래가 한창입니다. 특히 2월 말 3월 초 개최론이 친윤계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만찬 회동을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관측까지 제기되면서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시간을 더 끌지 말고 비대위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 중순 전에 최대한 서둘러 지도체제를 정비하자는 겁니다. 전당대회를 하루빨리 해서 당을 정상체제로 가동되게 하는 것, 그것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특히 표심 반영 비율을 놓고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행 7대 3인 당심과 민심 비율을 최대 9대 1까지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역선택을 막겠다는 논리지만
상대적으로 당내 기반이 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후보의 반발이 불가피합니다. 당심 민심 반영률은 현재 당원대로 7대3을 저는 변경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뚜렷한 독주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많은 인사가 출사표를 던질지도 관심입니다. 표가 나뉠수록 후보 간 이합 집산 등 판세를 가를 변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차기 당대표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전면에 나설 당의 얼굴이자 공천권까지 쥐고 있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총선 승리가 절실한 윤석열 대통령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여의도 당권 잠룡들이 용산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월요일인 오는 5일 취임 100일을 맞습니다. 대장동 의혹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그동안 적극 반박하기보단 방어 자세를 보여왔는데요. 다음 주를 기점으로 다세 전환이 있을지 당내 혼란은 또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정치권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재명의 입입니다. 최측근 2명이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 칼끝이 본격 자신을 향하는데도 이례적으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분들을 그동안 중용했던 인사 관련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은 있어야 될 거는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 협조를 구하고 국민들에게도 이것을 한 번쯤은 밝혀야 된다. 일단 오는 5일 취임 100일째가 되는 날이 입을 열 적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기자간담회 등 어떤 방식으로든 메시지를 낼 것이란 전망인데 마침 오는 11일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기소도 예상돼 어떻게든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측근 구속 수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대장동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적극 반박 또는 해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계좌를 털다 보면 계좌 다 달아 없어질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다만 메시지 내용이 무엇이든지 이 대표가 떠안을 정치적 부담은 적지 않습니다. 사과나 유감을 표명할 경우 그동안 제기된 대장동 의혹을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공산이 큽니다. 그렇다고 적극 반박을 하기에는 향후 검찰이 이에 반하는 증거를 내밀 경우 상당한 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처럼 민생과 이태원 참사 대여 공세에 더 화력을 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산안 처리는 방기한 채 참사 책임자 보호, 국정조사 회방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효율적인 대안 예산, 따뜻한 민생 예산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느냐 아니면 계속 수비에 집중하느냐,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당내 불만의 목소리도 점점 확산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고심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잇따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집값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값이 역대 최대 낙폭을 4주 연속 갈아치우는 가운데 고점 대비 반토막 난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2월 12억 4,500만 원에 팔렸는데 지난달 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9개월 만에 절반 넘게 급락한 것입니다. 그나마도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는 없죠. 매매는 말할 것도 없고 전월세도 거래가 거의 없어요. 전세도 여기가 6억 8천까지 전세가 작년에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매매를 그걸 찾잖아요. 잇따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인천과 경기권, 서울 개별단지 곳곳에서는 아파트값이 추풍낙엽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과 수도권, 서울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역대 최대 낙폭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0.94% 떨어지며 낙폭이 1%에 육박했고
광명시, 고양 덕양구, 의왕시, 부천시는 1% 넘게 급락했습니다. 금리 인상 여파로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급매물만 거래가 되며 가격 낙폭은 커지는 가운데 집값 급락과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투자자 매물이 처분에 나서며 당분간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시장도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수도권, 서울 전세값이 모두 역대 최대로 내렸습니다. 인천은 1.05%나 떨어졌습니다. 전세대출 금리가 월세보다 부담이 높은 데다가 깡통 전세에 대한 두려움까지 겹치다 보니까 월세 선호 현상이 강해지는 반면 전세 수요는 줄어서 매물 적체와 가격 하락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전반의 경착륙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년은 물론 2024년까지 저점을 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으면서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그렇다고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없는 세입자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2년 전 보증금 3억 원을 주고 전세를 얻었던 30대 곽인희 씨는 올해 초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모두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계대출 규제가 워낙 심할 때라 대출 연장도 신규 대출도 어려워 결국 전셋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1년이 다 돼가도록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오늘 되시는 대로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은 안 되는데 없는데. 진짜 조금이라도 안 되세요? 부동산 신탁회사의 담보로 맡겨진 집인데 집주인이 계약 내용과 달리 신탁 등기를 말소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마저 구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만 가지고 이제 압류나 경매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경찰에 사기로 고소를 했는데 좀 빨리 진행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지난 10월 1,00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말 정부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연 뒤 최근까지 접수된 것도 1,500여 건에 이릅니다.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신탁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아니면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 알 수가 있을 텐데 무조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돼요. 정치권과 정부는 피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하려 할 때도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제도 개선 TF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큰 만큼 세입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아야 할 장기 채권의 금리가 단기 채권보다 낮아지는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최근 잦아지고 있습니다. 통상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보고 있는데 가뜩이나 불안한 자금 시장 경세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채권은 일반적으로 보유 기간이 길수록 불확실성이 커져 금리가 올라갑니다. 위험이 커지는 만큼 더 높은 수익률을 보장받는 건데 이 금리가 뒤바뀌는 현상이 장단기 금리 역전입니다. 보통 금리 인상기에 단기채 금리는 급격히 따라오르지만 경기가 나빠질 거란 전망 속에 장기채 금리는 오히려 떨어지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의 경기가 너무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5년, 10년 묵혀두는 게 안전하고 단기적인 지금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는 건 아주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의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10년 만기 국채 금리보다 높을 때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뒤따랐습니다.
지난 7월부터 다시 역전이 시작됐는데 그 폭은 40여 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장단기 국채금리도 지난 9월 14년여 만에 역전이 나타난 데 이어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금리 역전이 자금 시장 경색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단기로 돈을 빌려 장기로 빌려주며 이윤을 남기는 금융기관 입장에선 단기 금리가 더 높으면 돈을 빌려줄수록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출을 줄이게 되면 가뜩이나 돈 구하기 힘든 기업을 더욱 옥죄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단기 금리 부분이 이제 그 자금의 조달 부분이 되고요. 또 이제 장기 금리 부분이 자금의 운용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다라는 거는 이 순이자 마진이 악화되기 때문에 대출에 줄어들 가능성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우울한 경제 성장률 전망에 뒤집힌 장단기 금리까지 더해지며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지난 10월 SPC 계열사 빵 공장에서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이어졌는데 SPC의 대처가 연일 논란을 일으키면서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죠. 이 불매 운동은 대리점 갑질 사태로 물의를 빚은 남양유업부터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공분을 부른 옥시까지 논란이 된 기업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도 했는데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나 또 다른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계열사 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SPC 총수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SPC 계열사 상표가 찍힌 검은 포스터를 찢으며 분노를 표현합니다. 지난 10월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로 안전관리 부실 의혹이 불거졌던 SPC. 숨진 직원의 장례식장에 빵을 보내는 등 배려 없는 사후 대처까지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선 SPC 제품을 사지 말자는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빵 사게 되는 것도 이제 계열사 안 가고 이제 동네 빵집이나 그런 쪽으로 더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다들 저처럼 마음 먹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소비자 소송이 일상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불매운동은 소비자들이 논란을 빚은 기업을 응징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지난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로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은 불매운동의 여파로 영업이익이 꾸준히 줄어 지금도 적자 상태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불러온 옥시는 7년 전부터 이어진 불매운동으로 대형마트 등에서 사실상 퇴출당해 매출이 90% 가까이 줄어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불매운동이 의도치 않게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170에서 200 팔던 매장이 지금 120에서 150도 못 팔고 있고 매출은 줄었지만 지금 줄었다고 대놓고 말도 못하겠어요. 불매운동 과정에서 촉발된 분노가 전혀 상관없는 소비자로 향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학생이 SNS에 올린 식단에 SPC 계열사 제품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판 댓글이 쇄도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 회사가 한 것에 대해서 그게 잘못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개인의 자유니까 그걸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은 불매운동의 본질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라는 인식을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막 무차별적으로 비판하는 거는 사실 또 다른 폭력일 수 있어서 운동의 본질이나 프레임 자체를 왜곡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일시적인 불매운동을 넘어 기업의 문제점을 계속 환기하고 감시의 눈을 떼지 않을 때 기업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폐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YTN의 죽음의 급식실 보도 기억하십니까? 급식 조리사 전원에 대한 건강검진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폐암 의심 판정을 받은 급식실 노동자가 일반 여성의 35배에 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가니까 뇌까지 전이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건강했었으니까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폐암 오리라고는. 매일 밥하고 국 끓이고 볶고 굽습니다. 1,0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 밥을 하느라 급식실에 연기가 꽉 차는데
환기구는 엉뚱한 데 설치되거나 턱없이 적었고 기름 증기에 더해 매일 독한 세정제 증기까지 들이마셨습니다. YTN 측정에선 발암물질이 섞인 초미세 분진이 기준치의 18배나 검출됐는데 매일 요리하고 청소하는 내내 들이마신 겁니다. 물을 부어서 달궈서 그 약품을 이렇게 하면 연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연기가 막 목으로 눈으로 다 들어가면 폐가 이렇게 막 타들어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미 폐암으로 쓰러진 노동자가 수십 명.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수면 아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학교 급식 종사자 패시티 전수조사 중간 집계를 보면 건강검진을 받은 18,000여 명 가운데 1%인 187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반 여성 폐암 발병률의 35배입니다. 심지어 3명 가운데 1명은 폐에 결절이 있거나 이상 소견을 받아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급식실 종사자가 폐암으로 첫 산재 판정을 받은 게 지난해 2월. 정부가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낸 것도 1년이 됐는데 환기시설 개선 완료는커녕 계획을 세운 교육청도 아직 4곳뿐이고 여전히 시설 점검 중인 곳도 많습니다. 세계 최초의 무상급식이라고 자랑하면서 그 세계적인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현실은 왜 외면하고 있는지 정말 교육당국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환기시설 점검과 계획 수립, 예산 편성과 이행까지 최소 3년은 걸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시간 동안 그저 견디라는 건지 오늘도 조리사들은 죽음의 급식실에서 밥을 하지만 대책을 고민하는 곳은 없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북한이 연말에 올해 사업을 평가하고 새해 국정 방향을 논의하는 전원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예상됐던 추가 핵실험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내년에도 방대한 과업이 있다고 밝히면서 경제와 국방력 강화 방안 등이 담긴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이달 말 전원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올해 정책을 결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 이후 예상됐던 추가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은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새해 초 전원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12월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별다른 대남 대미 메시지가 없었던 지난해와는 달리 강대강 전력과 공세적 기조를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 등 국방력 강화 의지도 재확인할 거로 예상됩니다. 대미 대남 관계는 강대강 대결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한미일 군사훈련의 강도, 수위 이런 걸 이제 봐가면서 맞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경제와 방역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은 국가창건 75돌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완수에 결정적 담보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코로나로 3년째 국경을 걸어 잠근 데다 중국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내년 북한 경제는 그 어느 해보다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은 워싱턴 DC에서 정박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상견례 겸 한미 북핵 차석대표 협의를 열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한미일의 연쇄 대북 독자 제재 발표를 평가하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 한미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의 마지막 승부처인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오는 6일에 치러집니다. 최근까지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가 박빙 대결을 벌이는 가운데 현역인 민주당 라파엘 워녹 의원이 다소 앞서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시행하는데요. 지난 11월 8일 시행된 중간선거에서 워커 후보는 49%, 워녹 후보는 48%의 투표를 기록해 모두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내년부터 2년 동안 미 입법부는 민주당이 상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해 권력을 분점하는 구조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카타르를 찾은 전 세계 축구팬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 겨울 월드컵에서 추억을 쌓겠다는 관광객들의 성화에 정작 사막의 주인인 낙타들이 때 아닌 순환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아공 월드컵 땐 점쟁이 문어가 있다면 카타르엔 월드컵 낙타가 있습니다. 사우디와 폴란드 누가 이기냐고 물어봤더니 사우디 국기 앞에서 당당히 걸음을 멈춥니다. 정확히 틀렸습니다. 체면은 구겼지만 이렇게 낙타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 최고의 관광 상품입니다. وهو الشيء اللي بنستعمله نحن يعني العرب كلهم بيستعملوا الجمل فهو الدابة الوحيدة في الحيوانات اللي نحن من يعني كثير بنتعامل معها. 그래서 보기 좋은 사막 언덕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낙타를 타려는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때 아니면 언제 벌겠냐 싶어서 낙타를 60마리까지 늘려도 대기자의 긴 줄은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عندنا 60 حاليا وحتى 60 والله ما لحقوا يعني ما قدرنا نكفي.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저녁 늦게 또 이른 아침까지 연장 근로를 결정했는데 관광객 사이엔 동틀 무렵 낙타 체험이 제맛이라는 정말 불편한 소문까지 더해지면서 낙타의 휴식 시간은 더 줄어버렸습니다. 이걸 수치로 계산하면 노동 강도가 무려 50배나 늘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지금 지옥의 레이스를 하는 카타르 낙타에게 더 안타까운 소식은 이제 월드컵은 겨우 반환점을 돌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수세에 몰렸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쏟아붓고 추운 겨울이 닥치며 전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입니다. 양측이 똑같이 어려움을 겪으며 물밑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주변에서 몇 주째 치열한 교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일부 격전지는 1차 세계대전에서 목격할 수 있었던 참혹한 참호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 진격하지 못한 채 참호를 파고 버티면서 포격과 기습 공격을 주고받으며 하루에만 수백 명의 사상자가 쏟아집니다. Я думаю, що цей епізод один з тих, який буде представлений міжнародному кримінальному суді. 러시아는 하르키우와 헤르손 등 주요 점령지를 내준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바흐무트 점령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약과 무기 보급 문제를 풀지 못하며 러시아의 상황은 여전히 불리합니다. 우크라이나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전력난에 겨울 추위까지 닥쳐 극심한 고통을 겪는 데다 고물가와 경제난으로 서방의 지원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양측이 똑같이 어려운 시점에 협상을 위한 푸틴과 젤렌스키의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 등 이번에 뺏긴 4개 지역과 크림반도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러시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I presented it to the UN General Assembly and the G20 summit, and I'm asking you to help us implement this formula. This is the only way to the real peace. Ну, действительно, сейчас никакие переговоры невозможны, потому что их абсолютно отрицает украинская сторона. 하지만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쟁 찬성 비율은 57%에서 25%로 급감하고
국민 절반 이상이 평화 협상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만 러시아 내 여론이 바뀌며 물밑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9달을 넘기면서 여기저기에서 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조건이 너무 달라서 자리 마련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겨울이 찾아온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전기 공급이 중단돼 주민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배급을 받아야만 겨우 따뜻한 수프라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궁핍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У мене електроплитка. І оце ці 2 дні, що було, це гаряча, єдина гаряча їжа. Вплинуло добре, сильно вплинуло. В негативному плані.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 계속되면서 서방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화 가능성을 꺼냈습니다. 물론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과 협의를 거치겠다는 단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I'm prepared to speak with Mr. Putin if in fact there is an interest in him deciding he's looking for a way to end the war.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슐츠 총리도 러시아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역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혔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영토로 인정하고 서방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по-прежнему не признают н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в соста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또 다른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의 협상 조건은 정반대입니다. 러시아 점령지 전체를 회복하고 범죄자를 처벌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방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도 당사자 사이 협상 개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요즘처럼 추위가 심해지면 무릎 같은 관절에 통증 느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는 비교적 젊은 층도 관절 질환을 진단받는 경우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김평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평소 약으로 관절염을 관리하는 이 40대 환자는 최근 무릎 통증이 좀 더 심해졌습니다. 검사를 받아봤더니 연골이 손상돼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또 급격하게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계단 오를 때 말고 평지는 좀 괜찮았는데 약간 지금은 좀 욱신욱신 쑤시는 게 조금 더 날씨하고 좀 영향을 받긴 하는 것 같아요. 관절염 통증은 추위가 기승을 부리면 더 심해집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관절 주변의 혈류량이 줄고 근육과 인대가 수축하면서 뼈와 신경 조직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관절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지난 10년 사이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전체 인구의 14% 비중인 736만 명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관절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는 40, 50대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지만 젊은 층인 20, 30대도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젊은 층 환자가 늘면서 평균 진단 연령은 2012년 44.7세에서 지난해 41.8세로 9년 사이 2.9세 낮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스포츠 활동이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무릎 안에 있는 이제 연골이나 연골판이 이제 손상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또 2차적으로 또 그렇게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최근에는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는 빈도가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거예요. 따라서 젊더라도 관절이 시큰거리고 아프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관절과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에 운동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줘야 합니다. 나이가 있다면 평소에는 체온 유지에 신경 쓰고 관절 주변의 근력을 강화할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재발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백혈병 중에서도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 속합니다. 이런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체내 면역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이 활발한데요. 면역세포의 일종인 NK세포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이 개발해서 주목됩니다.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몸의 혈액세포에 생기는 암인 백혈병.
국내 백혈병 환자의 절반은 재발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병은 독성이 강한 화학 항암제나 골수 이식 등의 치료법이 있지만 이마저도 듣지 않으면 달리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완치가 안 되시는 분이 훨씬 많고 치료를 마치고서 얼마 안 돼서 1년 안에 재발했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완치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 따라서 효과적인 치료가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인체 내에 존재하는 면역세포를 이용해 이 난치병의 세포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NK세포, 즉 자연살해세포를 이용한 건데 NK세포는 암세포를 전문적으로 죽이는 킬러세포입니다. 그동안 NK세포는 대량 생산이 어려웠는데 독자 기술로 기존보다 10배 이상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이 기업은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혈액에서 NK세포를 분리해 배양하는 방식이었는데 NK세포가 혈액세포 중 10%만 존재할 만큼 수가 적어 분리 과정에서 손실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NK세포를 분리하지 않고 T세포 등 다른 세포를 분리하는 방법을 이용해 손실을 줄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아산병원과 함께 총 4차례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약 140명의 환자를 투여한 결과 재발을 약 절반 정도 감소시키고 그리고 생존율을 2배 이상 증가시키는 좋은 임상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NK세포 치료제는 체내 면역세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화학항암제와 같은 독성이 없습니다. 연구진은 내년 상반기 상업용 임상 이상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학계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경우 또 다른 면역세포 치료제인 카티가 이미 상용화돼 치료 효과를 내는 만큼 NK세포 치료제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발돋움한 이윤찬 군이 첫 일본 공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클래식의 약진에 대해 우리는 음악을 잘하는 민족이라면서 음악을 접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는 꿈을 밝혔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지난 6월 반 클라이번 콩쿠르 당시 연주 영상은 900만 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클래식 팬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임윤찬 군의 연주를 미국 뉴욕타임스는 올해 세계 10대 클래식 공연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소식에 대해 임 군은 첫 일본 공연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특유의 겸손함을 내비쳤습니다. 부족한 음악을 듣고서 그런 평가를 내려주셔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에서 임 군은 바흐와 리스트 그리고 영국 작곡가 올랜도 기본스의 곡을 연주합니다. 공연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주를 잘 하는 것이라며 일본 관객의 열정적인 마음을 느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지휘자 오자와 세이지, 피아니스트 우치다 미츠코를 좋아한다는 임 군은 최근 한국 클래식의 약진에 재미있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어떤 민족이 이상하게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음악을 잘하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첫 공연이 열리는 도쿄 산토리홀 입장권은 약 2,000석이 금세 매진됐습니다. 내년 2월에는 세계적 거장 미하일 플래트네프가 지휘하는 도쿄 필하모닉과도 공연하는 등 일본 클래식 팬들 역시 기대가 큽니다. ステージに立った時の輝きだとかお客様に伝わるものというのがたくさん必要な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スター性みたいなもの、それからカリスマ性みたいなものっていうのを持っていらっしゃ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 음반 발매와 세계 각국 공연 등 일상의 큰 변화에 대해 그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라는 젊은 거장.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곡 연주뿐 아니라 음악가로서의 또 다른 꿈을 밝혔습니다. 음악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제 음악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토요일 아침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눈이 오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도는 최고 5cm, 서울 등 수도권도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는 전남과 경남 그리고 제주도에 비가 오겠는데요.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진 않겠습니다. 수도권은 오늘 오전까지, 강원도와 충청은 낮까지 비나 눈이 오겠고요. 밤부터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화재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파가 쉬어갑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0.2도고요.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상 8도, 부산은 1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